예,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멘트 드린 DQS의 김도준 팀장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이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이제 테림에서 오신 분들 빼고 저희가 티삭스를 받았다거나 혹은 이제 VDRC의 평가를 들어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그 난이도에 맞춰서 좀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DQS 코리아에 등록이 되어 있는 티삭스 심사원으로 심사원이지만 심사는 거의 하지 않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티삭스 심사원은 DQS 코리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담적으로 티삭스 세일즈 활동과 그리고 심사 전반적인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혹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모르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 혹은 또 어떠한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 혹은 솔루션이 요구사항에 맞는지 그러한 질문들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자동차 산업 여러분들이니까 자동차 산업은 참 특이하죠. 왜냐하면 ISO 9001이 품질관리 표준인데 IATF라는 품질 전문 표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듯이 ISO 27001이라고 정보보안 표준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저희 대표님께서 안내해드린 티삭스라는 정보보안 평가를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다음 세션에서 안내드릴 사이버 보안에 대한 평가 또한 자동차 산업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표준이 있고요. 오늘 자동차 산업에 계시지만 이 자동차 업계 평가 트렌드와 인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오늘 저희가 이제 ESG 평가가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거의 다 교재를 이제 출력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테림에서 준비해 주신 보드의 QR코드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교재를 송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폭스바겐에는 2019년부터 이러한 공문을 통해서 티삭스 평가를 받아라 라고 고객사에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대충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무슨 레벨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BMW도 보시면 레벨 3를 받아라 이렇게 안내 메일이 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ZF는 이걸 알아서 받아라 이렇게 오죠. 근데 문제는 받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어세스먼트 레벨이 뭐고 그런 설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우리 서플라이 체인이 이 티삭스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제가 안내드리는 그 부적합 사례도 나와 있듯이 서플라이 체인 리ኳ이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나와 같이 협력하고 일하는 회사들에 대한 정보보안 요구사항은 어떻게 관리를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인증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IATF 16949 요구사항에는 나와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 또한 IATF 16949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티삭스에도 나와 계약이 되어 있는 협력업체들이 어떻게 정보보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 정보보안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얘네들이 이거 도면이나 이런 거 중요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면보다 이 친구들이 좀 관심 있는 사업의 연속성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뭐냐? 제조회사들이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게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 보통 공장이 멎죠. 공장이 멎으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완성치 않은 라인이 멈춥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까지 이 인증을 받아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랜섬웨어에 걸리면 랜섬웨어를 배포한 해커가 요구하는 비용이면 컨설팅 받고 솔루션 도입하고 평가받는 비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런 티삭스 평가가 어디로 문의가 들어오느냐? 가장 먼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역시 현업에서 해외 영업팀으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해외 영업팀 보통 갖고 있다가 RFP 받아야 되는 날짜까지 들고 있다가 우리 이거 받아야 되겠다. 한두 달 전에 얘기를 하죠. 그럼 현업에는 우선 문제가 뭐냐? 정보보안 담당자들이 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정보보안 담당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던져요. IT팀이나 정보보안팀이나 총무팀이나 우리 받아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그래 알아보십니다. 근데 이게 그 팀만 혼자 하느냐? 아니죠. 우리 보안은 IT 보안팀에서 안 합니다. 보통 경영이나 총무팀에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사관리 따로 있죠. 인사관리에 대한 정보보안 또 따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법무 그 팀 다 따로 전부 이 조직이 전사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이 T삭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삭스가 저희가 지금 이제 후반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간단하게 정보 보안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물리 보안이나 사업이나 속성 그리고 준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정보 보안과 관련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 IT 정보 보안 팀이나 IT 팀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전사적으로 개입이 돼야 되는 표준이다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맵은 저희가 그냥 샘플로 인해서 준비를 한 거다 보니까 조직의 구조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수 있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T삭스 평가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크게 저희 6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ENX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ENX 뭐 그냥 회원가입하듯이 그냥 가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평가를 어디까지 받아야 될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우리 평가 어디까지 받습니까요? 근데 DQS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상담해드리고요. 어디까지 받아야 될지 안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평가기간 등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하고 계약을 별도로 맺으셔야 됩니다. 별도로 맺고 나면 온라인으로 뭐 교육 미팅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평가 하실 점 제출하시고 평가하고 하는데 오늘은 저희하고 계약하기 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 인원이 따로 또 설명드립니다. 오늘 뭐 다 듣고 가셔도 어차피 집에 가시면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가장 복잡하다고 느끼는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와 어세스먼트 레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르쉐, 아우디, 폭스바겐, BMW, ZF 다 같이 레벨 3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가끔 레벨 2 받아오라고 하는데 레벨 2는 뭐고 레벨 3는 뭔가?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오브젝티브라는 게 있고 우측에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브젝티브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레벨이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오브젝티브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 저희가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은 오브젝티브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복수를 결정해도 레벨은 한정적이다. 레벨 3가 끝이고 그리고 레이블은 지금 오브젝티브별로 발행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없어진 게 저희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T삭스는 인증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다 하는 말이죠. 인증받았으면 인증서 주세요. 결국 참다 못해서 ENX가 5년 만에 인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지난주부터요. 그래서 레이블은 그냥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는 완성차 회사 또는 이걸 요구하는 조직마다 이 오브젝티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부르는 정보보안 기본 툴인데 뭐가 핵심적으로 다르냐?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느냐 혹은 그 시제품 차량을 직접 조립을 해보냐 아니면 그 시제품 차량을 조립해가지고 공도나 테스트 트랙에서 주행을 해보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벨에 따라서 레벨 2하고 3가 이제 인증기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 오브젝티브가 레벨 2다 그러면 저희는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평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증적 자료나 관련 절차, 문서, 규정 이런 것들을 보안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보안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제출을 해줄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레벨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코로나가 터져도 어떠한 사유가 생겨도 저희는 현장 평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상급기관에서 요구를 받고 있어서 만약에 레벨 3를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럼 저희가 원격을 통해서 평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레벨 3를 받기 전까지 기다리는 단계를 레벨 2.5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하니까 거의 레벨 2, 레벨 3만 통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간략하게 레벨 2는 온라인 평가,
레벨 3는 환경 평가 이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보안 높음, 기본이 가장 높음이고요. 혹시 이제 해당된다면 GDPR,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 해당이 되는데 한국에 있는 사업장들은 이 데이터 프로텍션이 웬만해서는 해당되는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 회사가 블랙박스를 만든다 혹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다, 예를 들면 뭐 고객지원센터나 그런 회사다, 그러면 해당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순수한 생산 회사다 라면 데이터 프로텍션, 이 개인정보 보호는 거의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나중에 어차피 개인정보는 다 관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부분에서. 이거 이제 레벨 3로 갈 때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다고 한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시제품을 생산하느냐입니다. 프로토타입 파츠가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회사에 시작실이 있고 프로토타입실이 있어가지고 그 시작실에서 고객의 시제품을 부품을 생산해 보시는 회사들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부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을 조립을 한다, 차량을 게라지에서 조립을 해본다, 그러면 프로토 차량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제품 차량에다가 위장막을 씌워서 공도를 주행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해본다면 이렇게 추가 모듈 3가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시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GDPR, 데이터 프로텍션의 GDPR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회사들은 거의 해당이 없지만 만약 우리 생산 기지가 유럽이나 관련 법률이 해당되는 국가에 있다라고 하면 거의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텍션은 국내에 있는 회사들은 해당이 없지만 유럽에 그 생산 기지가 있거나 사람의 기록 정보를 다루시는 회사들은 해당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저희 생산회사는 사이트가 하나가 아닙니다. 본사 따로 있고 연구소 따로 있고 해외 연구소 따로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사 지금 캐림이 여기 있다고 쳤을 고객사구나 폭스바겐하고 BMW가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이제 저희가 국내 연구소도 있고 해외 연구소도 있고 공장이 국내에 또 2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폭스바겐에서 데이터를 본사에 줬는데 그 데이터가 국내 연구소로 가고 그 연구소에서 개발한 자료를 바탕으로 1공장에서 개발을 한다면 그 데이터, 폭스바겐의 데이터가 흐르는 본사와 국내 연구소와 1번 공장은 평가 대상이 됩니다. 바꿔서 폭스바겐은 그런데 BMW 자료가 고객사 본사가 아니라 해외 연구소를 통해서 본사로 저장이 되고 그 자료가 국내 연구소로 가고 그 국내 연구소 자료가 이 공장으로 간다면 총 4개 사이트가 평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하냐에 따라서 평가 대상 사업장의 수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론적으로 ENX에서 배포한 가이드와 인정 규칙에 따라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 솔직히 인증기간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사에서 받으라고 한 대까지만 받으십시오. 필요하시면 더 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번 본사에다가 인프라 깔고 솔루션 깔고 방식 마련하면 사이트에다가 추가하시는 거 크게 어렵지 않고 금방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론적으로는 고객의 데이터가 활용되는 사업장까지 다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고객사가 다르고 고객사마다 요구하는 이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와 레벨이 다르다면 이 범위에 따라서 나눠서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 범위에 따라서 범위가 늘어날수록 등록비가 발생하고 평가 일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가끔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연구소가 임대다 보니까 게라지도 차고도 임대를 해가지고 딴 데다 두고 근데 이 워크숍도 멀리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시면 이 3개 사업장 한 번에 다 묶어서 받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연결된 사업장은 다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NX에 등록을 하시면 이런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그냥 등록만 하신다고 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스코프 익설트에 있는 기업의 정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
그리고 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평가 대상 사업장마다 이제 기업은 405유로의 등록 비용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시면 DQS하고 저희하고 연계된 기관들은 항상 원격으로는 직접 만나서는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문의가 접수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이 T-SAX 저희가 2019년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했는데요.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30개의 사업장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 T-SAX는 정보보안에서 저희는 이제 분야를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보보안, 인적자원, 그리고 물리보안, 접근관리, 사이버보안하고 공급자관계, 법률준수, 시제품보호 총 8가지 도메인이 있는데 이 도메인에서 가장 많이 부적합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생하는 게 정보보안하고 사이버보안입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정보보안 평가니까 그 분야에서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총 565건의 부적합이 발생되었고 저희가 볼 때는 사업장별로 최소 4개 이상의 결함 부적합 사항이 있다. 근데 저희는 130개 사업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딱 1개 회사 빼고 전부 다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함 사항은 나오고요. 컨설팅을 받아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조직원들의 전사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도 구멍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심사팀도 어떻게든 부적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평가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DQS에서 평가를, T-SAX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건데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탑5 부적합 사례, 가장 많이 발간된 부적합 사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맨 위에 있는 게 법규 준수 부분인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보안, 사업 연속성, 세 번째는 공급자 관계, 네 번째는 자산구문 관리하고 식별관리 순으로 가는데요. 우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지 않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보 보안을 구현할 때 개인 식별 데이터 보호는 어디까지 고려를 하십니까? 자, 우리 타회사 방문하면 들어갈 때마다 받아요. 뭐를 받죠? 내 핸드폰 번호 받고, 내 회사명 받고, 이름 받고, 막 받아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보관합니까? 고지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죠.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관 기한이 설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 기한이 있는데 삭제를 안 해요. 제 데이터는 공짜가 아니죠. 근데 계속 갖고 있습니다. 나 회사 퇴직한 지 3년 지났는데 전 회사 고객으로 막 회사 놀러 오세요. 연락 오고 그러죠. 그리고 CCTV가 있는데 CCTV가 있으면 이에 대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안상의 이유로라도 내 얼굴, 내 모습은 개인정보의 하나고 그거를 찍게 돼 있으면 사업장 내에 우리가 CCTV로 당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러한 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출입자 관리한다고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를 열쇠짜리 다 받아가요. 근데 다 받아가고 언제까지 쓸지 얘기는 안 해줘요. 어려운 문제죠.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규 준수 부분에 있어서 이 개인 식별 데이터 보호가 가장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 회사다 보니까 방문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법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준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럼 대표님들은 속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준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리보안하고 사업 연속성입니다. 이 T-SAX에서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평가다 보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리보안입니다. 왜? 고객의 기밀 정보나 시제품을 직접 생산해 보시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럼 통제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인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들어갈 경우에 회사 직원하고 같이 동행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통제구역에 대한 식별이 없습니다. 제가 왔는데 여기가 기밀 지역인지 통제구역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통제구역인데 누가 들어갔다 나오는지 추적 관리가 안 되고 CCTV로 찍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 또한 문제가 되죠. 왜? 회사에서는
누가 통제 구역에 드나드는지 관리를 해서 아무나 못 다니도록 규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제 구역에 반입하는 장비가 뭔지, 혹은 통제 구역에 출입할 때 이중 입출입 인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미비하게 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다. 세 번째는 공급자단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티어 1, 티어 2일 수도 있습니다. 캐림은 티어 2일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 1, 2를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티어 1은 티어 2든 내가 받았으면 나에게 원자재든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정보 보안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게 도면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연속성입니다. 당신이 랜섬웨어로부터 당신 회사를 어떻게 지키고 우리한테 어떻게 계속 납품할 것인가, 그거를 지켜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티삭스를 받은 회사들은 공급 회사들을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인증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유사한 인증을 받아오시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정보보안 평가 프로세스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수행할 인원이 없어서 안 하시거나, 또는 중요한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밀 협약을 맺지도 않습니다. 이게 서로 잘 아는 분들이라서 그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로 잘 아는 회사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자산 관리인데요. 정보자산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보자산을 간단하게 보면 그냥 우리가 정보를 쓸 수 있는데 혹은 사용할 때 관련된 모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컴퓨터, 그리고 모니터, 이 출력 장비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뭐 저희가 쓰고 있는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심지어 인터넷마저도 정보 자산이죠. 그런데 이러한 식별 자산을 식별이 잘 안 된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자기네들이 어떠한 특허를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담 인원이 없으면 가장 곤란한 게, 식별을 한번 하고 갱신 안 합니다. 갱신하게 컴퓨터든 뭐든 연한이 있으면 새로 구입을 하시고, 혹은 정보자산은 이제 특허 같은 경우 20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없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만기된 자료들을 없애고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가 현업에 바꾸면 이러한 갱신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아이디 관리인데요. 이제 아이디를 공급업체에게 외부 아이디를 배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급업체 아이디는 하나인데 한 번에 막 두세 명이 접속을 합니다. 그럼 이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저희 정보보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식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총 5개의 사례가 가장 많이 지금 부적합 사항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많은 인적 자원들,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조직원들이 같이 협업하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오늘 원래 VDICA 체크리스트 요구사항을 아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이번에 변경된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배포를 하고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는 별도로 안내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휴식 시간 갖고 나서 저희가 지금 최근 올해부터 법률적으로 강제 의무화되는 UN Regulation 155에 따른 특별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있다가 20분 있다 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